네, 오늘은 그리스 신들의 상징에 관해서 좀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미 이제 그동안의 수업을 통해 갖고 제가 계속해서 이제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조금씩 말씀 이미 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도상들을 보면서 한번 그 정리해보는 차원에서 오늘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우스는 그 날씨의 또는 기후의 신이기 때문에 그 번개를 갖다 상징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 한번 나왔었지만은 이제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푸스 신들이 티탄족 신들과 전쟁을 벌일 때 이 제우스를 도와준 신이 바로 이제 키크로페스라고 하는 신들이고, 이 신들이 천둥 번개 벼락을 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들이 제우스를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제우스가 이 번개를 갖다가 자기의 그 상징물로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근데 번개를 갖다가 근데 그 상징물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걸 번개를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떻게 그렸을까요? 이제 그 그리스 도기 그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각 신들의 상징물을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그렸을까요? 현대에서 번개를 그리는 거하고 그리스 도기 그림에서 그리는 거하고 좀 이렇게 달라요. 때로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그리스 신들을 그려내는 방식을 이렇게 보면은 나는 이런 거 생각도 못 해봤는데 하는 방식으로 그린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나오지만은 이제 하데스 같은 경우, 하데스라는 신은 이름 뜻이 뭐라고 했죠? 이름 뜻, 보이지 않는 자, 알 수 없는 자, 그렇죠? 기본적으로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지배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는 살아있는 인간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 알 수도 없는 자이고 또 알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시는 지금 여기 보면 알겠지만 보이지 않는 투구가 상징물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하데스를 어떻게 그려냈을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화가의 눈에도 보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려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려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해서, 이게 그리스인들이 굉장히 이런 점에서 상상력이 굉장히 기발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포세이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다의 신이기 때문에 삼지창을 들고 있어요. 삼지창이 왜 이 포세이돈의 상징일까?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바다의 그 파도를 갖다가 형상화시킨 거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파고 같은 것들을 갖다가 형상화 시켰다라고 얘기해요. 이 포세이돈이 삼지창을 들고 있다면 그 하데스도 때때로는 이제 이 보이지 않는 투구, 이 보이지 않는 투구도 사실은 그릴 수가 없겠죠. 예. 근데 보이지 않는 투구를 그려낸 거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하여튼 하데스는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또 하데스가 때로는 이제 이 보이지 않는 투구는 그리기 사실 힘들어요. 하데스 자신을 그리는 거는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그려냈어요. 특정한 방식으로 그려냈는데, 보이지 않는 투구 자체를 그릴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점점점으로 이렇게 만화처럼 그릴 수도 없는 거고, 보통은 이제 하데스를 그릴 때 이 포세이돈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상징물을 하나 표현해요. 그게 뭐냐면 창을 하나 들고 있는데, 이 포세이돈이 삼지창을 들고 있다면 이지창을 들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드물게 나타나요. 이거는 이제 그리스 도기 그림에 나타나기보다는 그 이후에 회화에서 이지창을 갖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헤라의 상징은 왜 왕울 또는 옥자일까요? 지난번에 그 올림피아에 있는 헤라 신전을 설명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헤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에 보면은 헤라 여신이 왕권, 권력 이런 거 굉장히 밀접해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트로이 전쟁의 발단이 된 그죠? 예, 파리스와 관련된 심판이 있었잖아요. 3명의 여신들이 파리스한테 와서 그죠? 예, 자신들 중에서 한 명을 파리스가 이제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3명의 여신이 비록 각각 다른 기능을 갖고 있지만은 여신들 완전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파리스가 선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고 파리스에게 제안한 것들이 있었어요. 각 신들이. 그래서 말하자면은 헤라는 파리스에게 뭘 제안했을까요? 응? 예,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예. 아시아의 왕이 되겠다, 왕이 되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권력을 갖게 해주겠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잘 알다시피 아테나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서의 승리, 명예와 관련된 것들을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프로디테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 사랑과 관련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제안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서도 보면 알겠지만은 헤라가 이제 왕권이나 권력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왕홀이라는 거는 그리스 도기 그림에 사실은 헤라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 별로 없어요. 여러 신들 중에서 헤라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보통은 옥자라고 하거나 또는 왕자 같은 데 앉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올림피아에 있는 헤라의 가장 오래된 신전, 거기에 보면 또 이제 부조 같은 데 보면은 헤라는 이렇게 앉아 있고, 제우스는 초기 모습의 제우스는 뭐냐면 옆에 창을 들고 영웅처럼 이렇게 여왕을 갖다 보좌하는 형상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신화에 보면은 헤파이스토스 아시죠? 그러니까 헤라의 아들이에요. 제우스와 헤라의 첫 번째 아들이 우리식으로 하면 장자인데 이 헤라와 제우스의 아들인 헤파이스토스가 올림푸스에서 이제 떨어져요. 이야기 전승에 따르면은 이제 헤라가 떨어뜨렸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제우스가 떨어뜨렸다라는 전승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떨어졌는데 렘노스라는 섬에 이제 겨우 살아났어요. 아킬레스의 어머니가 된 테티스 여신이 받아줘갖고 이제 이 렘노스 섬에서 머무르는데 이 올림푸스를 귀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헤파이스토스 같은 경우는 다리를 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동이나 철을 다루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장장이들이나 이런 역할을 했던 신들은 굉장히 한사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고, 때로는 이제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꺾었기 때문에 저런 발이로 나왔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석가들의 얘기가 많아요. 어쨌든 그래도 올림푸스의 적장자인데, 그죠? 헤파이스토스가 귀환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불러주지도 않는데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헤파이스토스가 굉장히 기술의 신이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냉철한 신이에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갖다가 겨냥을 해요. 그러니까 제우스를 겨냥하지 않고 헤라를 겨냥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헤라 여신에게 굉장히 아름다운 옥자를 만들어서 보내요. 황금 옥자를 보내는데 이 헤라가 이거 보고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앉았는데 이게 하늘 한가운데로 치솟아 갖고 떴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렇게 헤라를 갖다가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림푸스의 신들이 하나씩 다 파견되는 거야. 전부 다 가갖고 제발 이 헤파이스토스에게 돌아와서 지금 이 상황을 갖다가 이제 수습해 주기를 바래요. 한 명씩 신들마다 다 왔다 가니까 이 헤파이스토스의 위신이나 체면 같은 것들은 섰겠죠. 그죠? 예, 최고신의 적장자로서의 헤파이스토스의 체면이 섰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냥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 누가 오냐면 디오니소스가 포도주를 갖고 와서 이제 헤파이스토스가 한 잔 마시고 거나하게 노새에 타고 이렇게 디오니소스가 앞에서 노새를 끌고 이렇게 가는 모습들이 그리스 도기 그림에 굉장히 많이 그려졌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재밌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얘기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그리스 도기와의 그 주제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어쨌든 헤파이스토스가 올림포스로 귀환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화려하게 귀환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이 헤라와 관련된 옥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헤파이스토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왕홀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일종의 이 지팡이라는 거,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다리, 이런 것들은 신화에서 어떤 상징을 갖고 있냐면 하늘과 땅을 갖다가 연결해주는, 그죠? 네, 그런 매개자 역할을,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팡이나 사다리 뭐 이런 것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왕홀이라는 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멋으로 들고 있거나 나이가 들어서 그냥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늘과 땅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하늘과 인간의 대리자로서의 신에게 그런 권한을 물려받았다라는 것을 갖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 왕홀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헤라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결혼의 여신의 어떤 특징 말고 그 전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능을 갖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상징물만 보고 알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몇 가지 헤라와 관련된 일화, 그러니까 헤라와 헤파이스토스와 관련돼서 이 옥자와 황금 옥자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그 다음에 왕홀 같은 경우는 왕홀을 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상징적으로 이미 어떤 힘과 관련돼 있고, 사실은 제우스가 올림푸스의 최고신이 된 거는 헤라와의 결합을 통해 갖고 공식적인 결혼을 통해 갖고 최고신으로 등극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전 문헌화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추론만 가능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몇 가지 이론을 통해서도 분명히 헤라의 특징과 관련된 것은 이제 왕권이나 권력하고 관련돼 있다는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낼 수가 있어요. 자, 데메테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데메테르라는 말이 땅의 어머니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올림포스 신화에서는 기능이 좀 축소돼 갖고 곡물의 여신이에요, 그죠? 그리고 페르세포네는 이 곡물의 씨앗을 상징하는 걸로 나오죠. 그래서 지하세계의 여왕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하세계와 관련된 빛을 상징하는 횃불을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테네는 잘 알다시피 태어날 때, 그죠? 네, 지난번에 그 아테네 별칭할 때 트리토게네이아라는 별칭이 있었어요. 트리톤 강가에서 태어났다. 게네이아, 그죠? 네. 어떻게? 제우스의 머리를 이 창으로 찔러갖고 머리에 엄청나게 심한 두통을 일으켜갖고 벼락 같은 소리를 막 질러대니까 헤파이스토스가 양날도끼를 갖고 와서 머리를 딱 쳐갖고 다다다닥 갈라지면서 거기에서 이 아테나 여신이 태어나는데 하늘이 멈추고 하늘의 태양이 멈추고 이렇게 갖고 시간이 멈추는 거, 장관을 이루는 탄생신화를 가지고 있는 게 아테나 여신의 탄생신화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완전 무장하고 태어나요. 투구, 방패, 창 이걸 항상 들고 다니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그림들을 보면서 이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자, 여기 나오죠. 자,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우스의 상징물인 번개를 도대체 어떻게 상징화 시켰을까? 그죠? 요즘은 해리포터에 보면은 이렇게 번개 모양을 갖다가 그려놨어요, 이마에. 그죠? 그래갖고 사실은 회화 쪽에 보면 이렇게 된 번개 모양 있죠? 그걸로 이제 회화에서는 많이 그려요. 근데 여기 그리스 도기 그림 이게 이 머리 스타일, 레게 스타일로 머리 꼬고 이렇게 된 거는 상고기식이에요. 그러니까 BC 750년에서 500년경 사이에 도기 그림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검은 머리에다가 이제 이렇게 레게 머리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대부분의 수염을 기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그려진 그림에 보면은 이 번개가 이런 식으로 끝이 짝짝 갈라진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데서는 좀 끝이 이렇게 동그랗게 된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렸죠. 여기 보면은 여기
예, 마치 비둘기 같은 모습이지만은 어쨌든 독수리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도기에서는 이제 도상화에서는 이제 번개하고 독수리 갖다가 같이 그려준 거죠. 예, 여기는 그냥 호를 하나 들고 있는데 이 모습 번개를 통해 갖고 이제 제우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줘요. 이거하고 비슷하게 청동상이 하나 발견됐어요. 예, 포세이돈과 관련해서 그 바다의 해저에 이렇게 그 잠겨져 있던 조각 청동상이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상이었어요. 이걸 처음에 그 바닷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화보에는 그 포세이돈 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데에는 제우스라고 되어 있어요. 초기에는 이 청동상을 이렇게 똑같아요. 이렇게 들고 있는 상을 갖다가 포세이돈 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도기상을 보면은 이 포즈가 제우스의 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나는 그 미술 도상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서 삼지창을 이렇게 들고 있기는 참 이상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 청동상은 나는 제우스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그 포세이돈 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포세이돈 신전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론하는 것 같은데 이 포즈는 이미 도기 그림에서 그죠 제우스의 상 이미 썼던 포즈였어요. 그래서 이런 그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이거는 뭘까요? 어느 장면일까요? 예, 그러니까 여기 아테네의 탄생과 관련된 그림이에요. 보면은 이제 여기도 이제 이 번개 모양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그 유명한 양날 도끼예요. 도끼를 왜 양날로 만들었을까? 우리나라 도끼는 한쪽만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리스에서는 이 양날 도끼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 본토보다는 이제 미노아 문명이 이렇게 발견된 크레테 섬에 이렇게 가보면은 양날 도끼가, 박물관에 가면 이 크기보다 더 높은, 이렇게 큰 양날 도끼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저걸 어떻게 도끼로 쓰지도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거든요. 조그만한 양날 도끼, 그러니까 요만한 양날 도끼부터 시작했고, 이거 벼청장보다 뚫고 올라가는 양날 도끼도 있어요. 이렇게 어디에 썼냐면은 종교적인 제의에 썼어요. 진짜 이렇게 도끼로 쓴 것보다는 이 양날 도끼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나비 모양이에요. 재생과 관련돼 있어요. 예. 죽음, 탄생, 죽음, 재탄생과 관련돼 있는 크레테 미노아 문명에 나타나는 어떤 상징과 관련돼 있고 나중에 보면은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미케네 아가멤논을 그 아내였던 크리탐레스트라가 죽일 때 양날 도끼로 이렇게 죽인 걸로도 나와요. 하여튼 그래서 이 양날 도끼가 이렇게 여기 등장하고 여기 헤파이스토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아테나 여신이 이렇게 탄생하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기 투까지는 못 썼지만 방패를 일단 한 개는 들고 있어요. 셋 중에 한 개는 또는 두 개 또는 세 개를 다 갖춘 경우도 있고 최소한 두 개 정도는 갖추고 있어요. 뭐 방패를 들고 투구를 쓰고 있다거나 아니면 창을 들고 있거나 방패하고 창을 두 개 다 들고 있는 걸 그리기는 힘드니까 뭐 그렇게 이렇게 번갈아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예, 이 그림에서 아테나 여신이 굉장히 우아하게 나오죠. 그죠? 여기 보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방패는 안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손의 한쪽에는 투구를 들고 있고 하나는 창을 들고 있어요. 그죠? 여기도 보면은 이제 사색한 아테나라고 하는데 여기 창 들고 있고 투구를 쓰고 있죠. 자, 여기 도기 그림을 보면은 이게 뭘까요? 지난번에 한번 이거 소용돌이 무늬 가르쳐 드렸는데 기호로 뱀이에요. 뱀을 아주 간단하게 그린 거예요. 지금도 그 아테네 그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그 파르테논 신전 바로 밑에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가면 아테나 여신상 유명한 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포즈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손에 자세히 보면은 이제 다 깎여 나가고 모양이 잘 안 보이지만 딱 뱀 머리를 딱 쥐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막 이렇게 치마에 이렇게 주렁주렁주렁 이렇게 장식이 정교하게 돼 있는데 그게 다 뱀이에요. 뱀의 여신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아테나의 상징 동물이 뱀은 아니죠. 뱀 아니죠. 뭐죠? 맞아요. 올빼미예요. 이렇게 아테네의 상징 동물이 올빼미가 되기까지 여러 가지 원래 까마귀였던 처음에는 까마귀였다가 까마귀가 뭐 좋지 않은 소식을 전달해주는 바람에 이제 아테네 건국과 관련해서 까마귀가 돌에 그 아테나가 던진 돌에 깔려버려갖고 까마귀가 아니게 되고 이제 올빼미가 되는데 올빼미는 사실은 초기 그림에는 안 나와요. 같이 등장하진 않아요. 나중에 이렇게 조그마한 동전 같은 부조에는 올빼미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올빼미가 아테나 여신의 상징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초기에는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뱀과 굉장히 밀접한 여신인데 뱀에 관한 상징들이 그러니까 도기 그림에는 다 뱀으로 되어 있거든요. 뱀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다산과 풍요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그런 여신들은 대부분 뱀이나 새, 날개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뱀의 모양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도기 그림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제가 좋아하는 도기 그림 중에 하나는 아테나 여신이 날개 달린 거 한 번도 못 보셨죠? 날개 달리고 그리고 뱀으로 이렇게 주렁주렁 장식된 도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아테나 여신이 아테네에서는 어머니 여신으로 불리고 처녀 여신이자 어머니 여신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 아테나 여신도 훨씬 더 오래전에 올림푸스 신화 이전에 훨씬 오래전에는 다산과 굉장히 밀접한 상징 특징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올림푸스 신화로 들어오면서 전쟁의 신과 기술의 신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버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전쟁의 신이라든가 기술의 신으로만 본다면은 뱀의 상징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뱀이 왜 하필이면 이 여신은 온몸을 갖다 둘러싸고 있는지 더군다나 나중에 방패까지 들고 있으면 방패에 메두사 머리가 붙어갖고 주렁주렁 머리가 달려있죠. 또 이러면 방패에 안 달려있고 가슴에 달려있어요. 제가 이제 그림을 다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으시겠죠. 누구죠? 예, 포세이돈이 삼지창이에요. 예, 포세이돈도 도기 그림에 이렇게 특별하게 잘 등장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머리를 뭘 밟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돌고래나 뭐 이렇게 물고기 같은 거예요. 근데 원래는 말하자면 이런 조각상 같은 경우는 좀 잘못 그린 거죠. 물고기하고 상관이 있지 않아요. 대부분 물의 신은 뱀하고 관련돼 있어요. 하체가 뱀하고 관련돼 있어요. 강의 신들이 다 하체가 뱀하고 관련돼 있고 물고기로 그리는 거는 나중에 회화에서 보면은 서구 회화에서 보면은 바다의 신이니까 이제 물고기를 막 그려놓은 예. 물고기 중에서 특별히 그려지는 거는 대부분 돌고래예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도 이제 이게 바다 괴물을 타고 있는 포세이돈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죠. 이게 후대에 만들어진 조각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헤라만 단독으로 나온 도기 그림 중에 하나인데 좀 상태는 별로 안 좋죠.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옷을 갖다 덮고 있고 왕으로서의 여왕으로서의 어떤 권위 같은 걸 보여주는 그런 왕호를 갖다가 이렇게 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몇 개 안 되는 것 다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헤라예요. 여기 옥자에 앉아있죠. 둘 다. 그죠? 옥자에 앉아있고 여기 왕호를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 이렇게. 도기 그림의 일부예요. 그래서 이 헤라 여신은 항상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죠? 다른 신들은 다 서 있는데 이 여신은 상징이 왕홀이기 때문에 항상 고대 그리스인들이 도기 화가들은 항상 이 여신을 앉혀갖고 왕자에 앉혀야 되는 그래야지 헤라 여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그렸어요. 이 그림도 이제 좀 좀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여기 보면은 이
이 신은 누구겠어요? 예. 이름 다 있으니까 이제 4개 맞추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포도나무가 주렁. 예,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예, 칸타로스라는 걸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디오니소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누굴까요? 예. 페르세포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횃불 비슷한 걸 들고 있고 누구죠? 이거 칼케리온 들고 있는 예, 헤르메스. 달에 날개도 달려있죠. 그 다음에 데메테르인데 지금 별다른 특징은 없어요. 자, 여기 보면 페르세포네하고 디오니소스가 만나는 장면인데 이 도기 그림과 관련된 것들을 문헌상에 그리스 신화와 관련된 문헌상으로 찾아보려면 전혀 없어요. 이 페르세포네하고 디오니소스가 여기서 왜 만날까? 그죠? 더군다나 헤르메스가 껴서 만났다라는 건 뭐냐면, 그죠? 지하세계와 관련된 거예요. 그죠? 예. 왜 여기서 만날까? 오르페우스 종교에서 보면 페르세포네가 제우스와 결합해서 디오니소스를 낳은 걸로 나와요. 그리고 데메테르하고 페르세포네랑 디오니소스는 다 식물과 관련된 농경 신화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유일한 신들이죠. 다른 신들은 죽었다 태어나는 신은 아무도 없어요. 이 올림포스 신의 기본적으로 이질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순환적인 세계관을 보여주는 농경 신화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씨앗이 들어가서 싹이 트고 다시 곡물 열매를 맺고 다시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순환론적인 세계관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 식물의 신화와 관련된 신들은 대부분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들이 여기 쪼르르 이렇게 모여 있는 거 그걸 알고 있으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오르페우스 종교와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 그냥 올림푸스 신화 내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찾아서 머릿속에 떠오르려고 하면 이 장면이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예. 유명한 이제 엘레우시스에 가면은 이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와 관련된 부조들이 있어요. 거기에 물론 이제 가짜가 있긴 하지만은 예, 보면은 주요 신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데메테르하고 페르세포네를 그린 거예요. 어떻게 돼? 누가 데메테르고 누가 페르세포네일까요? 누굴까요? 데메테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왜 그렇죠? 에? 왜 그러신 거예요? 왼쪽에 오른손이 횃불 같은. 횃불? 이게? 예, 이게요? 예. 이게 횃불이에요. 이게 곡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데메테르하고 페르세포네와 관련된 거 볼 때 항상 물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열의 여덟은 다 바꿔서 얘기해요. 일단은 의자에 앉아있죠. 그 지하세계 여왕일 것 같은 느낌이 팍 들어오는 데다가 머리를 풀었어요. 어머니인데 데메테르인데 그죠? 여기는 머리를 올렸어요. 공식적으로 페르세포네는 결혼한 하데스와 결혼을 했고 머리를 올린 상태고 여기 보면은 데메테르는 비공식적인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머리 스타일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이게 페르세포네고 이게 데메테르예요. 이게 들고 있는 게 지금 분분명해갖고 이게 곡식 모양으로 아주 잘 섬세하게 보였다면 혼돈하지 않으셨을 텐데 이게 원래 상태가 좀 이렇게 많이 달아갖고 정확하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곡식이에요. 이게 횃불이고 두 개를 들고 있는 거고 여기도 이게 이제 그 페르세포네고 데메테르예요. 자, 데메테르 옆에 여기 조그맣게 그린 거는 사실은 아이라서 이렇게 조그만 게 그린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신들보다는 작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렸는데 이 데메테르가 인간 세계에 그 농경 기술을 전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농경 기술 전수와 관련해 갖고 그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를 숭배하는 당시 그리스에서 가장 큰 축제가 엘레우시스 그 신비의식이었고 거기에서 이제 농경 기술을 전수한 것과 관련된 축제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벌였던 걸로 나와요.
트립톨레모스라고 하는 인간이에요. 이름이 좀 길어서 기억이 나중에 안 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이렇게 이집트 신화에 보면은 오시리스가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신이죠. 이시스에 의해서 오시리스가 농경 기술을 전수하는 걸로 나와요. 대부분 이제 농경과 관련된 신들은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페르세포네가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 신화에서, 올림푸스 신화에서는 그러기 쉽지 않다고 얘기 드렸죠. 어떻게 하냐면 하데스로 납치되어 갔다가 다시 어머니 품으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해서 사실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방식을 갖다가 다른 식으로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데메테르가 곡식을 들고 있고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죠. 여기 횃불을 들고 있는데 그림이 좀 잘렸는데 여기 이제 페르세포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둘이 앉아 있는 걸 보면은 이게 하데스고 이제 페르세포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폴론과 아르테미스. 아폴론하고 아르테미스가 이제 아폴론은 그 학문과 예술의 신이라고 얘기하고 지난번에 별칭 중에 무사 게테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무사라는 말. 학문의 신으로서는 학문의 신이 대부분 태양과 관련됐다고 했죠. 태양의 신이자 학문과 예술의 신이자 의술의 신이자 하여튼 여러 가지 신탁의 신이자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데 특히 학문과 예술과 관련해서 무사 게테스, 무사들, 뮤즈들을 이끄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서구 회화에서 보면은 뮤즈들과 춤추고 있는 아폴론 그림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그게 아마 아폴론의 별칭에 무사 게테스를 알고 있으면은 왜 아폴론이 뮤즈들하고 같이 있을까? 금방 알 수가 있죠. 예술의 신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그래서 뮤즈하고 관련돼 있구나라고 함께 그려져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서구 회화사에서는 이미 화가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무사 게테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 그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아폴론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리라를 들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죠? 알고 있다시피 그 마르시아스라고 하는 그죠? 예. 그 인물하고 이제 그 음악 경연대회 같은 거 비슷해서 이 아폴론하고 마르시아스가 이제 그 내기를 하죠. 그래서 마르시아스는 아테나 여신이 버린 플룻을 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하고 아폴론은 리라를 갖고 연주하는데 이 둘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하나는 리라를 연주하고 하나는 그 플룻을 연주하는데 너무 잘하기 때문에 구별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이제 아폴론이 거꾸로 서서 리라 그 연주하자라는 제안을 하게 되고 당연히 여러분 거꾸로 서갖고 그죠 물고 나면 서게 해갖고 플룻은 못 불죠. 숨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마르시아스가 지게 되고 마르시아스의 껍질을 갖다가 다 벗겨놓은 걸로.